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손으로 잡는 이 행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 이 기본적인 능력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손 재활의 판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과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걸 위해 컵을 집어드는 거. 우린 이런 거 할 때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하지만 뇌졸중 같은 신경계 손상을 겪고 나면 이 세상 간단해 보이던 동작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손 근육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질문이 문제의 아주 작은 일부만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요.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고장난 부품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사용하는 상황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관점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I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모델입니다. 이게 정말 판을 바꾸는 생각인 거예요. 예전에는 장애를 그냥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문제로만 봤다면 이 ICF 모델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한 사람의 기능이라는 건요, 그 사람 혼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가 하려는 과제,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ICF는 우리한테 세 가지 다른 렌즈를 껴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신체 기능 렌즈로는 근력이 약해졌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손상을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 활동 렌즈로는 컵을 잡는 것처럼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참여 렌즈를 통해서는 식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이 어떻게 제약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 그림이죠. ICF가 우리에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 큰 지도를 줬다면 이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분석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세요. 개인의 능력, 과제의 난이도,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고장난 부품 하나만 들여다보는 정비사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략을 짜는 코치의 시선 같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재활의 목표가 180도 바뀝니다. 더 이상 악력 10% 올리기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최종 목표는 혼자서 셔츠 단추 잠그기나 직장에 복귀해서 키보드 다시 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렌즈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똑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3단계 평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 완전한 평가는 딱 3개의 필수적인 층으로 이루어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그림에서 중요한 조각이 하나 비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층은 바로 손상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잡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악력계로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직접 재보거나 섬세한 도구로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테스트하는 식으로요. 힘이 문제인지, 감각이 문제인지, 아니면 근육이 뻣뻣해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못하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활동 수준의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ARAT나 BBT 같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무 블록을 옮기거나 작은 못을 구멍에 끼우는 것처럼 실제 기능과 비슷한 동작들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 객관적인 점수로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핵심일 수도 있는데 바로 참여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전곡을 찌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그 손을 쓰고 계신가요? 치료실에서 기능 점수가 아무리 올라도 집에 가서는 아픈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MAL 같은 설문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평가 도구나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상이 아주 심한 분에게 너무 어려운 검사를 하면 계속 0점만 나오겠죠. 이걸 바닥 효과라고 하는데 이래선 조금씩 좋아져도 그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거의 다 회복된 분에게 너무 쉬운 검사를 하면 맨날 만점만 나오겠죠? 이건 천장 효과라고 하고요.
미세한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수준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주 속속들이 알게 됐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죠. 행동으로 뇌를 다시 가르치는 현대적인 증거 기반 치료 계획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재활의 철학이 뭐냐 물으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의미 있는 과제 그리고 높은 반복.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실제 생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 치료는 아주 논리적인 5단계 과정을 따라가게 돼요. 한번 볼까요? 먼저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를 목표로 정해요. 그리고 그걸 앞에서 배운 틀로 분석해서 가장 큰 걸림돌, 즉 병목 현상이 뭔지 찾아내죠. 그 다음엔 그 걸림돌을 넘기 위한 맞춤 연습을 설계하고 환자가 좋아지는 것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히 개인 맞춤형이죠. 그럼 그 난이도 조절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치료사들이 쓰는 일종의 도전 레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야 하는 물건을 더 작거나 무겁게 바꿔보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거나 장애물을 놓아서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죠. 심지어 컵을 옮기면서 동시에 숫자를 거꾸로 세게 하는 것처럼 인지적인 과제를 추가해서 뇌에 더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한 이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딱 3문장으로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오늘 내용의 청사진입니다. 첫째, 평가는 절대 단편적이면 안 됩니다. 신체 손상부터 실제 생활에서의 참여까지, 그리고 개인, 과제, 환경의 상호작용까지 이 모든 걸 다 봐야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치료는 무조건 과제 중심 반복 훈련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그냥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딱 맞는 도전을 주기 위해 물체, 환경, 과제 난이도를 예술적으로 조절하는 데서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학습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뇌졸중 재활 같은 분야에서는 이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기능이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에만 달린 게 아니라 그가 어떤 과제를 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 사회의 환경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재설계해준다면 누군가의 회복과 기능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